실행을 한번 해보죠. 바탕화면에 보시면 두 가지 버전이 있을 거예요. 아마 2.14랑 2.18 왜 두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18 버전으로 제가 예제를 만들었으니까 2.18 버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데스크탑 버전 위드 그래스라고 되어 있는 실행을 하시면 그리고 혹시 이거 설치를 해서 집에서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가서 설치 파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클릭 다음만 해서 누르면 되니까 설치는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화면이 나오죠? 지금 얘가 교재에서 나온 이 화면이랑 조금 다른 화면. 자, 오늘 일단 실행할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이 공간 처리라는 게 탭 보이시죠? 공간 처리에서 이 툴박스를 일단은 클릭을 해서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만약에 이 툴박스가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플러그인 들어가셔서 플러그인 관리니 설치해서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프로세싱. 근데 이게 체크를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원인을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표현하겠는데 자리를 옮겨서 하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이제 가격이 맞지. 얘를 지금 X 표시로 한 다음에 닫기를 누르시면 여기 아마 공간 처리에 툴박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프로가 다시 하니까 나와요. 아, 그래요? 이 공간 처리 툴박스라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장 데이터니까 설치하면서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이 되는 그 플러그인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항상 열어놓고 얘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뭐 이것만이 방법은 아니지만 편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안 된 분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위쪽에 이 첫 번째 얘를 이제 메뉴 툴바, 사이드 툴바 이런 것들이 있고 얘는 이제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죠. 사실 이 위에 이 클릭 해서 하면 다 찾을 수 있지만 이제 사용하기 편리한 것들만 이렇게 따로 끄집어내는 거고, 그다음 이 두 번째 브라우저 패널이라는 부분은 탐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데이터들 어떻게 찾아 들어갈지 그 경로라든가 이제 그런 걸 보는 부분이고,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번 한 번은 레이어 패널. 여러분 이제 컴퓨터 동작하는 걸 보면은 데이터를 R에서도 그랬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메모리에 올린다라고 하면 R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 오른쪽 위 상단에 인바이러먼트에다가 이제 변수들이 쌓이면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랑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이 표현되는 부분, 그리고 이 앞에 표시 체크를 하면서 보여줄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포토샵 잘 다루시는 분들은 포토샵과 개념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층 여러 개를 쌓아서 그걸 하고 한꺼번에 보여주고, 그리고 4번이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표현되는 부분, 랩 캔버스라고 하죠. 그리고 5번 형태가 이제 추측이라든가 어떤 좌표계를 썼느냐라든가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한번 보시면 있죠. 이 지금 사실 여기는 그 맵 캔버스가 아닌 이제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보여주는 차인데 맵 캔버스라고 가정하고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가 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게 지구다. 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포인트, 지금 제가 빨간색 찍고 있는 이 포인트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뭐 지구상의 한 점이라는 건 맞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은 좌표계에 따라 다르겠죠. 엄청나게 많은 표현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좌표계 어떤 파일에 대한 좌표계를 알지 못하면 그 정확한 점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가 어떤 좌표계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찾아야죠. 그게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기준되는 뭐 여기에는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사용할 수 없지만 기준되는 지도를 우리가 놓을 수가 있어요. 다음 지도라든가 네이버 지도, 뭐 구글 지도를 이 화면상에 뿌려놓고 그 위에다가 데이터를 쫙 뿌려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좌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뿌려봤을 때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그걸로도 못 찾아가고 싶으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 기관이든 업체든 그쪽에 이제 좌표계가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를 요청을 해야겠죠.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교재에 아마 이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랑 같이 보시면서 실습을 진행하죠. 자, 레이어 추가를 할 건데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레이어, 아니다, 세 가지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레이어 추가에 벡터 레이어 추가를 눌러서 방문을 찾아갈 수 있고 이게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 출발에 보면 이 제일 위에 거 이것만 눌러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을 눌러서 그 아까 다운받으셨던 파일 있죠? 그 다운받으셨던 경로에서 다운받은 경로로 가서 01_shape shp라고 되어 있는 거에 서울시 경계라는 .shp 파일을 열리시면 열리면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혹시 안 되신 분? 네, 어디가? 다운. 아, 다운은 못 보셨어요. 오시는 거 없구나. shape 파일을 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맵 캔버스에 서울시 모양이 나와 있고 이 왼쪽에 보시면 레이어스 패널에 얘가 나와 있죠. 이게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어즈잖아요. 복수형죠. 그 레이어를 여러 개를 놓을 수가 있는데 그 포토샵처럼 여러 개의 층을 쭉 쌓아가지고 한 개의 이미지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곰이랑 토끼 그리고 이렇게 배경이 있는 이 그림을 만들 때 토끼 레이어랑 곰 레이어랑 하늘 배경 레이어 이게 여러 개가 겹쳐져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벡터 데이터는 한 가지 형태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점 또는 선 또는 다각형 이것도 못하는데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각형이죠. 물론 각이 엄청나게 많지만 다각형 데이터가 될 거고 이 파일은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파일인 거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점으로 된 파일을 다시 올려놓으면 동시에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서울시 시경계 WGS84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좌표계를 여기다 써놓은 건데 WGS84라는 지리 좌표계를 사용을 해서 얘를 표현했다는 얘기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십자 모양으로 지금 한 포인트가 지금 찍혀 있죠.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지금 있는데 얘의 좌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경도, 위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좌표계 같은 경우는 경도, 위도가 나타내는 좌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거다 생각할 수 있고, 그 옆에 축적도 같이 표시가 되죠. 얇은기.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QGIS에서는 따로 설정을 안 하면 디폴트 설정이 쉐이프 파일 올려놓으면 무조건 얘가 WGS84로 세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얘가 직접 세팅을 해서 이 해당 좌표계가 해당 데이터가 그 좌표계 WGS84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위치에 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 좌표계가 아니고 이 좌표계를 써야 돼라고 설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 우클릭을 하시면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에다가 놓고 우클릭을 하시면 Set Layer CRS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좌표계를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쓰면 되는데, 자, 이게 좌표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EPSG라는 그 ID 코드 있죠. 걔를 알고 계시면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라고 했던 게, 우리가 주로 사용할 게 518 이제 중공원점 좌표계라고 하는 얘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는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바꾸지 않을게요. WGS8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꿀 건데, 제가 지금 잠깐 이걸 본 이유는 이 변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잠깐 본 건데, 얘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좌표계를 구성하는 방법들이에요. 프로젝션은 메르카토르 도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레티튜드, 그렇죠? 위도죠. 위도의 원점은 38도, 그리고 롱기튜드, 경도 원점은 127도선을 사용을 했고, 얘는 너무 안 돼요. 이건 다른 부분이 안 되고, 그리고 원점의 가산 수치는 20만, Y에 60만, 그리고 이클립소이드, 이거 파운체, GRS80을 사용을 했고, WGS84, WGS84로 갈 때 변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음연체는, 타원체는 거의 똑같다 그랬죠. 담당력이 0.1m 정도만 차이가 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고 해서 좌표계에 대한 그런 건 없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요 변수를 사용을 해서 좌표계를 변형할 때도 이제 이런 변수들을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을 알았고, 좌표계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렇죠? 이 좌표계를 반드시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그 화면상에 동일하게 정확한 위치를 찍기도 해야 되지만, 좌표계가 레이어별로 다르게 설정이 되면 그 분석 함수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위치를 똑같이 찍고 있다 하더라도 좌표계를 똑같이 맞춰주지 않으면 이 함수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해서 이 모든 좌표계를 다 동일한 좌표계로 맞춰놓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QGIS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해당 좌표 파일에 대한 좌표계가 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게 다르다라고 하면 기준되는 좌표계를 하나를 정해서 그걸 다 모양을 바꿔 놓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것만 보이죠. 이 그림만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 각각이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고, 그 각각 포인트가 의미하고 있는 그 점들이 가지고 있는 값들, 그런 것들도 유의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 테이블 열기를 누르시면 그 각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들이 나와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라는 그 다각형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속성 값이 하나만 나오는데, 행 하나만, 그 아이디랑 뭐 만들어진 면, 그리고 이름, 그리고 파일, 서울의 둘레 길이, 그리고 이거의 넓이, 속성 값이 하나만 나오는데, 다른 파일을 조금 이따 로드를 해볼 건데 걔는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R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있어서 파일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게 CSV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CSV 파일에 만약에 위치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는 컬럼이 있다라고 하면 걔 역시 GIS상에 이걸 뿌릴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R 수업 그때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컬럼을 잘 보시면 그때 X, Y 좌표가 있었어요. 그 각 포인트에 대해서 집계가 있었는데 그 X, Y 좌표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걔를 이 GIS상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레이어에서 레이어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콤마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있죠. 부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를 누르시거나 또는 사이드 툴바에 이 콤마 모양 이걸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탐색 버튼을 누르시고 역시 마찬가지 아까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에서 데이터에 들어가시면 KT팝 201603 CSV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정해둬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먼저 처음에 이게 CSV 춤표로 구분된 값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컴마로 구분되었으면 얘를 그냥 쓰면 되는데 그 데이터에 따라 컴마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거나 컬럼들이 아니면 이 버티컬과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뒤로 되어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구분자 정의를 해서 다른 거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또 봐야 될 옵션이 이게 첫 번째 레코드는 틀림형을 가진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첫 번째 헤더를 데이터로 인식을 해버려서 그 헤더가 있는 데이터인지 없는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점인지 멜론 텍스트라고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CSV 파일인지 그렇지 않은 파일인지를 지금 나누는 건데 이 마지막 옵션 같은 경우는 그냥 속성값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일 경우에 표현을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뒤에 이 앞에 있는 두 개는 이제 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에 사용하는 옵션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점좌표가 XY 좌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계열 설정을 하고 나오죠. 지금 이게 설정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5186 좌표예요. 필터에다 5186을 치시면 여기 하나만 나오는데 얘를 확인하시면 잠깐만 좀 치시죠. 징그럽죠? 하는 방법 지금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데이터는 그 KT에서 제공받은 유동인구 데이터고요. 그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지국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통화량을 이용해서 유동인구를 추정을 한 뒤에 그 추정된 값으로 그 서울시 내부에 있는 점들을 50m 50x 50으로 찍어서 점들을 찍어서 그 점에서의 유동인구를 추정한 데이터예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클릭을 하시고 속성 테이블 열기를 누르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각 점마다 그 속성 값들이 다 나와 있는 건데 이 X, Y 좌표는 각 포인트를 의미를 하고 이 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R에서 데이터 정제하는 거 했었죠. 그 정제할 때 최종적으로 토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가 각 포인트별로 다 합계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00시부터 05시까지 각 포인트에서 유동인구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유동인구가 소수점이냐라는 의문이 들죠.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기지국에 카운팅이 된 거를 각 포인트별로 풀이면서 나타난 떨거지 값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 추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런 소수점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각 포인트들 다 다른 포인트들에 대해서 유동인구가 집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십니까? 되셨죠? 되셨으리라 믿고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 로드하는 거는 사실 이게 다고, 뭐 이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지금 뭐 저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했지만, 쉐입 파일 같은 거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얘를 그냥 끌어다가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들어가줘요. 소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레이어를 삭제할 때는 레이어 우클릭을 하고 삭제 그러면 메모리에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레이어가 하나는 이 작업을 하고 하나는 저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얘를 복제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복제하게 하면 이게 똑같은 레이어 하나가 생기죠. 여기가 똑같은 레이어가 생기니까 지금 이게 동일한 레이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두 개가 다 표시되어 있으면 두 개가 겹쳐져서 있는 거죠. 정확히 똑같이 겹쳐져서. 그래서 지금 분홍색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고, 얘 체크를 없애면 밑에 있는 파란색 단계가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복사를 해놓으면, 자, 이런 걸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여기서 이제 무슨 속성값을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경우들이 가끔 존재를 해요. 그럼 얘를 데이터를 조작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 얘는 데이터가 조작이 되고 얘는 조작이 안 되기를 원하죠. 보통은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은 좀 이해가 쉬울 텐데, 같은 메모리를 3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한 파일이에요. 한 파일만 바라보고 있고 이름만 두 개를 이용을 하는 거라서, 한쪽에서 조작이 되면 다른 쪽에서 얘를 봤을 때도 같이 조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것처럼 동일한 레이어를 놓고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자, 먼저 쉐이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3의 쉐이프 파일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라서 형식을 S3 쉐이프 파일로 바꿔주시고, 탐색을 해서 저장할 위치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템프라는 게 소리 만들어서 쓸게요.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경계라고 하는 파일은 WGS84라는 좌표계로 생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뒤에 추가로 또 뭘 말씀을 드렸냐면, 분석을 해야 될 쉐이프 파일마다 좌표계가 다르면 분석이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좌표계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좌표계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서 좌표계를 다른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해당 좌표계로 이게 변경이 되는데,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186이라는 걸로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5186을 검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좌표계가 여기 지금 정의가 됐죠, 따로.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저장이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나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KTPOP 201603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S3 쉐이프 파일로 바꾼 뒤에 역시 마찬가지 5186이라는 좌표계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하는 방법들이었고, 이제 얘를 이용해서 뭘 할 건데, 하기에 앞서서 이제 파일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 지금 혹시 어디에 저장했는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그 저장된 공간으로 가보시면 탐색기로 가면은 지금 이렇게 나는 분명히 파일 2개만 저장을 했는데 엄청 많은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몇 개가 있죠. 이게 하나를 저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씩이 세팅이 돼서 저장이 되는데, 그 각각 파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5개 파일 중에 3개 파일은 필수 파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가 없으면 데이터를 GIS 소프트웨어에서 실행을 못합니다. 그 3개 파일이 뭐냐면 SHP, DBF, SHX라는 3가지 파일인데, 쉐이프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벡터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쉐이프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GIS 상에서 우클릭해서 속성 테이블 열기라고 해서 보호하는 거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가 DBF라고 되어 있는 파일에 저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속성 값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요. 다음에 이제 점을 찍기 위해서 이제 각 점들 빨리 찾기 위해서 이제 색인 인덱스 파일이 존재하는데, 그게 SHX 파일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파일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파일이 없으면 실행을 못해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파일. 자, 그리고 나머지 5개 중에 2가지 PRJ라는 파일을 한번 보시면, 얘는 그 데이터가 어떤 좌표계로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자, 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면 PRJ에 우클릭을 해서 이제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텍스트 파일이에요. 보시면 코리아 2000 센트럴 웹트 2010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는 이거고, 어쩌고 해서 그린 문제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좌표계인지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 좌표계를 5186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저장한 데이터였고, 아까 WGS84로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에 대한 좌표계를 살펴보면, 자, 얘는 WGS1984라는 좌표계로 저장이 되었고, 새로 저장된 이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로 저장이 되었다. 좌표계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QGIS라는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를 올렸을 때 얘가 검색을 한번 싹 해요. 이 PRJ라는 파일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그 파일이 있으면 그 해당 좌표계를 이용해서 화면에 렌더링을 해주고 뿌려주고, 만약에 그 데이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WGS84라는 형태로 이걸 뿌려주는 거죠, 데이터를. 필수는 아니지만 얘가 있어야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시 좌표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QPJ라는 게 생기는데, QGIS 프로젝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좌표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의 표준을 삼고 있는 게 S34의 그 쉐이프 파일이라는 포맷인데, 그 포맷에 해당되는 게 PRJ 파일이고, QGIS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좌표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실행을 하면 먼저 QPJ를 확인을 해서 좌표계를 확인을 하고, 근데 QPJ 파일이 없다라고 하면 PRJ 파일을 확인을 하고, 거기도 좌표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좌표계로 화면에 뿌려준다. 그 경우는 개인이 좌표계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QIX라는 파일은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생기는 파일은 아닌데,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잠깐 보자면, 자, 여기 한번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지도를 잠깐 옮겨볼 건데, 옮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면, 이 점을 다시 찍죠. 자, 옮길 때마다 지금 점을 다시 찍어요. 확대를 해도 점을 다시 찍고, 자,
이 점 찍는 거를 렌더링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벡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점의 위치를 기억을 해놨다가 렌더링을 할 때마다 계속 새롭게 그거를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면이 깨지는 게 없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현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찍을 때마다 계속 그리니까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색인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렌더링을 하는 그 색인 렌더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간 색인 파일이다 라는 거고, 이걸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을 쓰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실습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얘는 실습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해보는 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잠깐 한번 해보셔도 되고. 자, 한번 넘어가서 이거를 잠깐 얘기를 하죠. 저희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가 실행되는 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가 모든 연산을 처리를 하고 이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공간, 흔히 램이라고 얘기하죠.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걔를 이제 영구적으로 고정을 하거나 얘는 지금 데이터가 휘발성이죠. 전력이 끊기면 이제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위치고 얘를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뭐 하드나 SSD나 뭐 CD, DVD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USB도 있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제 뭔가를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메모리상에 올렸다가 이제 얘가 계산을 할 때 여기다 끌어다가 계산을 해놓고 여기다 저장을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내부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QGIS를 쓸 때 지금 여기 레이어즈 패널에 올라가 있는 얘네들이 지금 메모리상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에 있다가 메모리상에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를 올려놓고 이제 얘를 막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바꿔가지고 그 위에다 덮어 씌울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밑에 있는 거 얘를 어떻게 막 조작을 해서 서울시 뭐 시경계 파일을 어떻게 조작을 해서 이 서울이라는 파일에 덮어 씌우고 싶은데 이게 두 개가 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덮어 씌우면 이게 덮어 씌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얘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아까 이 서울 위에다가 제가 덮어 씌우겠다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확인해 보면 오버라이트 한다고 해도 오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얘를 조작을 못한다 이런 건데 얘를 만약에 레이어에서 삭제를 하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그러면은 오버라이트 하겠습니까? 아, 이번엔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뭘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덮어 씌우려면 반드시 여기서 지워놓고 해야 된다. 이거 역시 사실은 그냥 쓸 때는 별 그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파이썬이라든가 해서 이제 본인들만의 함수를 만들어 사용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해서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다룬 게 쉐이프 파일하고 CSV 파일 두 개가 있죠. 자, 근데 쉐이프 파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점의 위치 정보가 어디 저장된다고 했나요? 점 쉐이프이라는 파일에 저장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점의 위치 정보가. 근데 CSV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컬럼으로서 그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방금 우리가 KT 데이터는 어땠죠? X, Y라는 컬럼이 존재해서 각 포인트들이 존재했었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이프 파일들은 그 동일하게 속성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쉐이프 파일은 DBF에 있는 속성값을 가지고 쉐이프 파일은 그 컬럼 자체 공간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 속성값을 한번 보면 얘는 지금 공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서울시의 요 각 꺾여 있는 점마다 이 포인트를 다 기억을 하고 제가 짠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속성을 보면은 그 공간에 대한 그 점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이 다각형에 대한 정보만 하나만 딱 가지고 있죠. 근데 CSV 파일 같은 경우 올려놓은 걸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컬럼 자체 속성 값 자체에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방금 했다시피 얘를 아까 제가 쉐이프 파일로 다시 저장을 했었죠. 쉐이프팝이라고. 쉐이프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생기면서 다시 DBF 쉐이프 파일에는 위치 정보들이 다 다시 저장이 될 것이고 DBF 파일에는 방금 그게 속성 값으로 저장이 될 거고. 다 이해되셨나요? 안 되시는 분들은 졸려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또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CSV 파일 방금 보셨다시피 XY 좌표라고 하면은 점을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얘는 혹시 라인이라든가 다각형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다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점을 되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well known 텍스트의 약자 WKT라고 하는데 이름을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고 계신 분 혹시 이거? 잘 알려줬다고 유명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해서 한 컬럼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뭐 라인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다각형을 표현할 수도 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사용하는 건 굉장히 쉬우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오늘 QGIS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뒤로 이제 분석을 따라하면서 실제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4시 5분 이전까지만 좀 와서 앉아주시면은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SQL이랑 하이브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들을 정리를 했었고, 그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지난주에 R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평균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차트를 그려봐서 대충 생각을 해봤었죠. 그리고 오늘 한 게 바로 이제 서울시를 전체를 쪼개가지고 유동인구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볼 결과는 이런 형태의 결과를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시를 다 반경이 500m인 원을 그려서 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그리는 거죠. 정육각형을 다 이렇게 쪼개서 그 정육각형 안에 유동인구가 몇 명씩 있는가를 색깔로서 표현하는 최종적인 형태가 되고, 이거를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까 우리 앞에서 기본 로드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다 해 놓으셨죠? 아마 삭제를 안 했으면 이게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삭제를 했다 레이어를, 그러면은 다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로드하는 방법은 쉐이프 파일은 얘를 이용해서 가져오시면 되고, CSV 파일은 이걸 이용해서 가져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나서 아마 이거 교재 내용이 없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추가를 하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석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좌표계가 다 동일하게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역시 아까 실습을 같이 했어요.
이 두 개 데이터를 로드를 해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서 5186이라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저장을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새로 저장되어 있는 이 두 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원본은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삭제를 한다는 건 메모리에 있는 걸 내리는 거지 파일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시각화를 하고 싶은데 그 인구가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 히트맵 온도지도라고 하죠. 그거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시 온도지도에 대해서 보신 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분명히 보시면 뭔지 아실 텐데 그 점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점이 어떤 밀도로 모여 있는지를 시각화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50으로 점이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밀도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수하게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점들이 다 동일하게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점만으로 얘를 시각화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고 이 점마다 가중치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중치를 아까 집계한 유동인구로 가중치를 주게 될 건데 자 한번 보시죠. 따라 하셔도 되고 얘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속성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있는데 이 스타일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온도지도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꾼 뒤에 이거는 바꾼 뒤에 뭐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뭐냐면 이게 렌더링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는데 지금 이거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살색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부분들이고 이 색이 진한 부분일수록 포인트가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밀도가 되게 일정하기 때문에 다 색깔이 똑같이 표현이 됐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가중치를 줘서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이 가중치 부여라는 부분에서 이 썸이라는 부분이 아까 유동인구의 합계를 나타내는 부분이었는데 얘로 이제 가중치를 줘서 체크를 하면 표현을 해주면 자 이런 결과를 얻게 되죠. 지금 딱 보면은 대충 감은 오죠.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게 지금 이런 부분들 여기 서울시 지도를 같이 보면 여기 어딜까요? 저 신촌 홍대 그쪽으로 보죠. 신촌 홍대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여기는 강남역 중심으로 하고 이쪽은 뭐겠죠? 잠시 여기 뭐 이렇게 대충 어디에 몰려 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올빼미 버스 분석에서 진행을 한 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쪽으로 버스 노선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많이 타겠다라는 그 뭐랄까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분석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온도지도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확대를 하거나 축척 이거랑 달라져서 데이터가 빠지게 되면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강남구를 되게 확대를 한번 해보면 이 한 포인트만 진해지고 나머지는 또 흐려지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면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얼만큼이 모여있다라는 거를 수치로 이 색깔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서울시를 미리 다 쪼개놓은 다음에 그 각 쪼개놓은 다각형별로 유동인구 합계를 계산을 해서 색칠을 해놓으면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그 원래 색깔은 계속 유지가 되겠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표현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하길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일단 서울시를 방금 보셨다시피 격자 무늬로 모양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울시가 이렇게 하나의 그냥 다각형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얘를 육각형 모양으로 쫙 쪼개가지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부터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를 사용을 하시려면 이 검색 아까 툴박스 다 실행하셨죠?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그리드라고 검색하시면 함수가 이렇게 딱 하나가 나올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자, 격자 유형을 우리는 헥사곤으로 만들 거죠.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만들 거고 격자 영역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의 영역을 육각형으로 자기자기 쪼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랑 y 값의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린 서울시만 덮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만 덮으면 되는데 이 서울시가 이 민 x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클릭을 해서 속성을 들어가면 여기 메타데이터라고 있어요. 메타데이터를 들어가면 얘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 좋겠지만 지금 얘는 xy 미니멈, xy 맥시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는 이게 순서가 좀 달라서 이거를 제가 파일로 따로 넣을 값을 해놨어요.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 다운받으신 것이 데이터에서 서울 xy라는 텍스트를 열어보시면 이 단수 값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속성 값에서 값을 찾아서 변수에 맞게 순서를 정리만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직접 이걸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얘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 호리젠탈 스페이싱이랑 버티컬 스페이싱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해요. 헥사곤을 되게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접해 있는 헥사곤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정의를 해놓은 건데 지금 호리젠탈 같은 경우는 이 가로 길이를 얘기하고 버티컬은 세로 길이를 해요. 그래서 이거 계산 수학 얘기하는 건 싫지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반경이 500m인 원을 그려서 거기에 내접하는 그쵸, 정육각형을 그리겠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이 이게 정육각형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는데 이 호리젠탈을 찍으려면 이 길이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하나 계산해서 두 배 해주겠죠? 얘가 뭔가요?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주면 그리고 이게 60도고 30도니까 이게 500m로 확인했죠. 그럼 이 길이는 500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500 코사인 30도 두 개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루트 3, 그러니까 500 루트 3이 될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세로 같은 경우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마르고가 하나, 둘, 이만큼이 되죠. 이만큼의 길이 A, 이걸 A라고 놓는다면 3A가 될 건데 이 하나의 길이가 50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500을
2분의 3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호리즌탈 스페이싱이랑 버티컬 스페이싱 값을 계산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얘를 잘 보시면 얘는 이 뾰족한 게 위로가 있죠. 근데 QGIS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인 결과를 보시면 이게 지금 뾰족한 부분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정의된 호리젠탈이랑 버티컬이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호리젠탈 스페이싱을 1.5 곱하기 500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 버티컬을 1.732 곱하기 500으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1.732는 그 3의 계산값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적으면 1.5 곱하기 500 해서 넘어가면 지가 계산을 해주거든요. 저거를. 그리고 1.732 설정을 해주고, 다음 그리드 CRS에 우리는 계속 똑같이 5186이라는 좌표계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이를 선택을 해주시고 런을 누르면 그러면은 원하는 결과가 다 나왔나요?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 그림에서 본 거랑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은 형태가 됐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이 격자 무늬가 제일 위에 올라가서 그런데 얘를 이제 제일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서울시 지도를 더 위에 앞쪽에다가 표현을 하겠다라는 순서를 바꿔요. 자, 여기까지 안 된 분. 네. 어디서 안 됐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헥사곤을 생성을 했는데, 이제 헥사곤을 서울시에 맞게 서울시 안쪽에 있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릴게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클립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립이라고 검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르기라는 한글이 나오죠. 이게 한글화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한글화가 되다 안 되다가 막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한글화는. 그래서 영문으로 혹시 바꾸는 방법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설정에 옵션 들어가서 언어 설정을 US, English 이걸 바꿔놓으면은 껐다 키면은 다시 이게 영문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진행을 할게요. 계속 나중에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이 헥사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얘가 진짜 이게 좀 그림이 좀 찌그러졌는지 얘가 실제로 그 정사각형 6개를 붙여놓은 거니까 다 이게 변이 500이 돼야 될 텐데 500m가 진짜 맞는지 길이를 재보기 위해서 이 위에 자 모양 있죠. 얘를 누르고 우리가 표현을 다시 그 길이를 재고 싶어하는 점을 좌클릭 왼쪽 클릭을 하고 왼쪽으로 누르면 지금 이게 렌더링을 하면서 뭔가 조금 찌그러진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나와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변을 클릭하고 왼쪽 걸 또 클릭을 하면 이게 대략 길이를 재볼 수가 있어요. 이게 대략 500m가 되는구나.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계산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계속 이렇게 왼쪽 클릭 왼쪽 클릭 왼쪽 클릭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 쌓이거든요. 이게 길이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료를 하시려면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마지막 포인트가 찍히고 그 이상 포인트가 찍히지 않아요. 네, 저 길이 한번 대충 재보시고 제대로 됐다 싶으시면 닫기를 누르고 꼭 닫기를 누르셔야지 그 화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 손 모양 지도 이동으로 커서 마우스 포인터를 바꿔 놓으셔야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서울시만 남겨놓고 잘라보죠. 이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립을 검색을 하셔서 자르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될 레이어가 뭔가요? 격자를 서울시 모양으로 잘라낼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애는 격자가 될 거예요. 격자 레이어. 그쵸? 얘가 입력 레이어가 되고 레이어 클리핑,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뽑아낼 것이냐 얘를 이제 서울시 영역으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진행을 하면 이제 서울시만 남겨놓고 나머지 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 격자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걸 잠깐 없애놓고 생각을 하면 이런 상태가 되죠. 이게 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그 격자에서 서울시 모양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린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근데 이게 가끔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얘랑 이거랑 모양이 상당히 다르죠. 옆으로 좀 찌그러졌죠. 이게 저도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가끔 이렇게 로드를 하다 보면은 얘가 좀 모양이 찌그러져서 얘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터넷이 연결되는 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바닥에다 깔고 얘를 뿌리면은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데 이 가끔 이렇게 찌그러져서 표시가 돼서 지금 이 환경에서는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은 그대로 될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일단은 있는 환경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나요?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헥사곤도 만들었고 서울시 모양으로 잘랐어요. 그럼 이제 얘를 이 유동인구 데이터랑 두 개를 합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이 서울 필요 없죠 이제. 그리고 격자도 필요가 없어졌죠. 이 두 개 다 지워놓고 생각을 할게요. 물론 그대로 놓고 해도 되지만 복잡하니까. 자, 이제 이 포인트별로 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이제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카운트 포인트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개의 함수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세 개의 함수가 나왔네요. 그래서 나오셨으면 그 중에 이 제일 밑에 있는 거 클릭을 해놓고 웨이티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역시 이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폴리곤,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폴리곤은 여기서 폴리곤은 다각형을 의미합니다. 폴리곤은 우리 클리핑된, 그러니까 그 헥사곤 모양을 만들어서 서울시 부분만 이렇게 클립해놓은 그 폴리곤이 될 거고, 점은 유동인구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웨이트를 줘야 될 거, 유동인구를 웨이트로 줘가지고 해야겠죠. 합계를 내야겠죠. 웨이트 필드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썸을 할 거고, 끝으로 이제 이 썸이 된 것들이 컬럼이 새로 생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 계산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컬럼에 이름을 정해달라는 거니까 얘는 그냥 마음에 드는 깜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저는 썸으로 계산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런을 하면 쭉 계산을 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낸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살짝 살펴보면 이 클리핑된 이거의 속성 테이블을 한번 보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스탑, 라이트, 스탑 같은, 그러니까 이게 각 헥사원별로 그 위치 정보, 각 왼쪽이랑 오른쪽 위아래 그 위치 정보를 나타내 주는데, 이거에서 웨이티드 카운트를 살펴보면 동일한 컬럼이 지금 썸이라는 컬럼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이 썸이라는 게 뭐냐면 각 헥사곤별로 이동인수가 집계가 되어 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얘를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모양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성으로 들어가서 스타일 탭을 선택을 하시고, 혹시 지금 못 따라오신 분 계시면 손들면 제가 천천히 스타일에 들어가서 단계 구분, 여기 옵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계 구분 같은 경우는 그 연속되어 있는 값들을 적당히 잘라서 그걸 구분해 놓는 부분의 색깔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 부분을 누르시면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할 것이냐라는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계산은 썸이라는 컬럼으로 계산을 할 거고, 색상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이 모드랑 이제 몇 개의 클래스로 나눌 거냐라는 게 있는데 10개의 클래스로 좀 나눠 봅니다. 이렇게 식으로 이걸 모양을 나눠. 이 값에서는 이 색깔이 나타나고 이 값에서는 이 색깔,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못 따라오신 분 제가 찾아갈게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지금 모드를 좀 바꿔서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스타일에서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지금 모드라고 해서 이 간격을 어떻게 쪼갤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등간격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식으로 나눠버리는 게 되겠죠. 그냥 동일한 간격으로 얘를 나눠준 거고, 분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값부터 작은 값까지 쭉 일렬로 나열을 한 다음에 얘를 지금 10개로 쪼개서 그 각각이 등급이 되게 쪼개는 게 될 거고, 나머지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인데, 얘는 혹시 궁금하시면 그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을 해서 바꿔주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있죠. 스탠다드 디베이션,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이 색깔을 표현을 한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대충 위치로 봐서는 알겠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잘 파악이 힘들어서, 자, 아까 받으셨던 쉐이프 파일 중에서 구경계도 같이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 구경계를 가져서 여기다 놓으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게 구경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좀 뭐랄까, 앞에 있는 이 구경계를 좀 투명하게 표현을 하면은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색깔을 없애버리든가. 자, 그래서 이 구경계에 대한 색깔만 지금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우클릭을 해서 속성을 들어가면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에서 이 단순 채우기를 누르면 이제 채워진 색깔이랑
이 경계 색깔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색깔을 없애버리죠. 이 부투명 부위를 너무 해버리면 완전 투명하게 되는데 보이시나요? 자, 근데 이것도 지금 좀 모양을 바꾸면 뭔가 좀 더 이쁘게 표현될 수 있을 것도 같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외곽선 폭을 일정적으로 그럼 이제 구경계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됐어, 그쵸? 근데 추가적으로 이 구가 지금 어딘지 난 잘 소홀지기가 잘 몰라서 이 구 경계에 대해서 그 구에 대한 이름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라벨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이 레이어에 대해서 라벨을 표현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라벨을 어떤 컬러로 표현할 거냐 라는 부분인데 C09 네임이라고 설정을 해서 조정을 하면 이름이 나오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대충 내용을 보면 이제 좀 뭔가 나오네요. 맛보고 여기는 홍대일 것 같고 호대문구랑 맞고 걸려있는데 여기는 신촌 그 로컬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버리. 여기는 중구하고 공호에 걸려 있는 그 시청 쪽 구성입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한계선 여기는 뭐 반대 정도 되겠죠. 대부분 보면은 유흥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아무래도 시간이 00시부터 05시 사이여서 그런지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잘 못 따라왔다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저기 그 서울 지도 데이터는 어디서 받나요? 서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있어요. 아니 저기 네. 구 경계나 아니면 다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같이 한번 경로를 따라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파인실라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우리 교육용으로 들어왔었죠 아까. 여기 공유활용 플랫폼 데이터셋에 들어가시면 공통 참조 파일에 지역 경계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경계, 구경계, 기초 단위고 그리고 집계부라고 그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집계 단위라고 알고 있는데 동경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 동경계까지는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페이크 파일을. 근데 그거보다 낮은 단계 같은 경우는 제공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보안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국가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건 없고 근데 여기 빅데이터 캠퍼스에서는 제공을 해줘요. 물론 반출은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분석할 때는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서울시 말고 전국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제공되는 건 없고 그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역시 행정동까지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
자,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없으면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러면 제가 일단 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구경량 잠깐 없애고 이게 사실은 이 각 폴리곤이 어딘지를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얘를 각각을 아이디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폴리곤에 대한 식별 값을 집어넣고 많이 몰려있는 폴리곤이 이 번호의 폴리곤이다 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각각의 폴리곤의 아이디를 부여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컬럼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 오른쪽 클릭을 해서 속성 테이블을 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여기 레프트 탑 라이트 버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썸 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다 컬럼 추가하는 방법. 자, 이 앞에 연필 모양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이제 보기 화면에서 이제 편집 모드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편집 모드로 모양을 바꿔놓고 여기 보시면 New Build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필드 이름을 적어라 라는 게 있죠. 저는 이거를 시퀀스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주고요. 설명은 적고 정수는 타입은 정수로 해놓고 길이 5 정도로 해놓고요. 자, 이렇게 놓으면 세로 컬럼이 이렇게 추가가 됐죠. 값은 널이고 데이터가 없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편집해야 될 거가 새로 만든 아이디라는 컬럼이니까 얘를 아이디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식을 써주면 이제 저절로 이제 값을 얘가 넣게 되는데 이게 내장되어 있는 함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달러 아이디라고 이거를 넣으면 숫자가 저절로 이렇게 쭉 됐나요? 자, 다시 이 뉴 필드를 누르시고 이게 어떤 컬럼명을 적으신 다음에 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를 정의를 해주시고 길이를 저는 뭐라고 정의를 했지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해당 컬럼을 선택을 해서 달러 아이디를 누르면 저절로 번호가 입력이 된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 이거 편집 모드를 나가면 저장을 하시면 다시 저장이 되고 또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이 폴리곤이 뭔지를 알고 싶은 이 폴리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위에 보시면 왠지 인포메이션이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이 얘를 클릭을 하시고 얘를 누르면 이 오른쪽에 개체 확인 결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해당 정보가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 뭐냐 개체 양식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여기 레프트, 라이트, 탑 같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은 이게 그 속성 테이블에서 그 한 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한다거나. 자,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얘가 단일 클릭이나 여러 개 개체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화면이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 놓으셔야지 클릭이 가능하고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보이시죠? 자, 이게 보이시면 얘를 이게 어떤 게 선택되어 있는지 속성값을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해서 이제 속성 테이블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드래그 되어 있는 게 있죠. 얘가 지금 선택된 애들을 의미를 하는데 얘네들 내가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 편집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삭제가 있어요. Delete Selected Features 얘를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되고 나머지 데이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처리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분석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지금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했던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리고 좌표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 생성 그리고 텍스트하고별로 집계 그리고 스톱할 때 그 표현하는 거 사람이 보기 좋게 표현하는 방법 이 정도로 지금 나눠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검색되어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한번 보시면 한 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사용법을 외우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죠.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분석 사례를 진행을 해봤고 나중에 혹시 뭐 꼭 이걸 계속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구글을 적극 활용해서 사용하시기를. 자, 혹시 또 질문 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딘가에서 만나요.